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게 기존에는 점도표에만 찍어놨었고 코멘트에는 없었던 건데 네. 이번에는 점도표뿐만이 아니라 코멘트에도 담길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숫자로만 봐도 코멘트에 안 담기더라도 숫자에서만도 그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당연히 점도표 찍어놓은 거 보면은 그 연준 그 출입 기자들이 질문하겠죠. 기자회견에서. 달라지니까. 물론 그냥 그거는 참고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찍어놓은 게 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 이런 것들은 크게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그 SEP에서 나오는 이 숫자를 보면서 거기에 어떤 함의를 담고 있나, 그게 지난 3월이나 6월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나, 이걸 바라보는 게 이번 FOMC에서 관전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당장 오르고 내리고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 2년짜리 금리는요,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아웃 오브 안중이 될 수 있어요. 2년짜리 국채 금리는. 그것보다 무서운 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안 내려온다는, 너 집에 내일 못 갈 것 같은데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격 훈련은 끝나지만 집에는 못 가. 그렇죠. 더 할 수 있대. 연장돼. 너 이미 여기서 자세가 안 좋아서. 돼. 너 자세가 안 좋아서 정신 못 차려서 유격 훈련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그 절망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하면은 그건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10년 국채 금리가 들려 올라가요. 최근에 보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고. 그러면서 올라오고 나니까 다들 무슨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서야.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추가로 금리를 못 올리더라도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일부러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다시금 인플레를 자극시키면은 안 된다라는 네. 또 하나의 숙제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시장의 얘기니까 그거예요. 예. 뻥카를 주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려고 뻥카 치는 거잖아. 이거거든요. 네. 거짓말하지 마. 근데 이제는 내년에 200bp 인하할 거면서 뻥카 치려고 인플레이션 생길까봐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잖아. 뻥카 치지 마. 나 안 속아.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 금리를 바닥에 붙여놨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분이 뻥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연준은 지난 10년간 디플레이션의 시대 속 양적 완화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그 케어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는 안 올라오니까 성장이 너무 둔화되어 있는 이걸 케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인자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번에도 그렇게 케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지난 10년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 10년의 스탠스를 보면서 지금을 해석한다? 이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바라보려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해야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을 하시다가 잠시 다른 데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사장을 할 때는 그렇게 엄하시던 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다시 사장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직원이 부하 직원이에요. 저 같이 있어 봤는데 얼마 전에 아예 별로 그렇게 세지 않으셔. 그런 건 오류를 만듭니다. 사장 때 그 본성이 부장 때와 나오게 되지 사장 때도 않을까요? 다르듯이. 다르죠. 다르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기업일 때하고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이거 왜 이러지? 뻥카인가? 뻥카일 거야. 부장 때는 뻥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지금까지 2년째 예. 계속 연준한테 딸려가면서도 끝났어. 쟤네 바보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세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성이 돼버렸죠. 관성이 돼버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먹히질 않아요. 유격 훈련을 하면 항상 좋아해요. 왜? 집에 갈 거니까. 약간 시장이 좀 변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항상 그 희망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또 시장의 속성. 연준하고 싸워야 돈 버니까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터지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미국에서 네네.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올해 초에도 나왔던 얘기고 경기 침체 있다 없다. 아, 예. 이 논란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가 왜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기가 120에서 그러니까 기준점은 분명 100으로 볼 수 있는데 120에서 95로 내려왔다 정도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계속 내려갈지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예. 그게 컨센서스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뭔가 대비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약간 금리 인상의 속도도 줄이고 약간 대충 다 왔다는 식의 뉘앙스를 주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 보면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럼 금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시장 금리가 네. 기준 금리가 높더라도 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준동을 하겠죠. 왜? 미래의 금리 인하라는 대박 선물이 올 거니까. 네.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겠죠. 네. 소비가 늘면 경기 침체가 안 오죠. 약간 저기네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했던 재기성 재기성. 이론처럼 계속 돌고 돌고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네. 이런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해요. 네. 이 내비가 잘 맞춰요. 네. 그래서 저기 국도로 빠져가시면은 20분 단축된다고 그런 거 잘 맞추더라고요. 내비가. 그래서 역시 네. 내비야. 네. 근데 설날 아. 귀경길 마지막 날 내비가 여기 빠져나가면 여기로 빠지시면 30분 단축된대요. 차 엄청 많은데. 네. 서울까지 6시간 남았는데 여기로 빠지면 30분 단축. 국도로 빠지려. 빠졌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차들도 다 빠져오고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 IC가 완전히 헬게이트가 열릴 거 아니에요. 저 그 경험 해봤거든요. 다 똑같은 내비 쓰니까. 예. 네. 그럼 거기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그 IC 빠져나오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경부로 돌아가래요. 와, 던지고 싶던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비가 틀렸습니까? 라고. 틀렸나요? 내비는 그때 그 순간에는 맞는 맞았죠. 결정을 알려준 거죠. 근데 그 내비가 얘기한 게 미래를 바꾼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컨센서스로 생각하고 따라가니까. 오, 이거 완전 영화인데요. 근데 내비가 그럼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예측을 한 다음에 내가 말한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맞춰야 돼요. 인간의 그럼 맞출 수 행동까지 있죠. 예측을 해야 돼.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긴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비가 잘 맞춘다라는 걸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학습을 통해 배우죠. 믿으니까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시키는 거. 사람들도 학습을 통해 배우는 거죠. 네네. 그게 쏠림이잖아요. 어. 예. 그럼 연준 안 믿으면 떼돈 번다고 계속해서 배워왔으면 연준 말하는 거 무시해야지. 멋있으면서도 돈 벌잖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판판이 깨져왔고, 근데 지난 10년간 그 전에 10년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절대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네. 하기는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잠깐 샜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작년에 마이클 하트넷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에 전 공감하는 게, 결국엔 국면을 세 개로 나눴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쇼크, 두 번째는 금리 쇼크, 네. 세 번째는 리세션, 경기 침체 쇼크.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고 해서 나타나는 쇼크가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금리 쇼크가 오고,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리세션 쇼크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기성처럼 네. 리세션이 온다고 하니까 그 앞을 너무 많이 학습한 거예요, 시장이. 우와, 리세션? 금리 낮춘다고? 양적 완화한다고?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금리를 주저앉혀요. 부동산 주가 오르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주가 오르니까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안 와요. 그런데 리세션이 안 오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물가가 올라요. 또 인플레이션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쇼크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 또 금리를 올려야 올려야 돼요. 네. 그럼 금리 올리면 또 뭐라고 할까요? 경기 침체 온다고 하겠죠. 네. 그럼 그거 보면서 시장이 미리 얘기하겠죠. 금리 내려주겠네. 양적 완화 하겠네. 그러면 다시 금리가 내려오면서 자산 가격이 뛰죠. 소비가 좋아지죠. 경기 침체가 미뤄지죠. 그래서 노랜딩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너무 많은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네.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소프티시 랜딩, 노랜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노랜딩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죠. 노랜딩이라고 하니까 금리 더 올릴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부담스럽겠네 하면서 소프트 랜딩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 논쟁이 그 논쟁은 계속 볼 겁니다. 예. 그게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리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 작용을 하고, 그게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한 재기성 이론이라는 것 중에 한 모델이기는 한데, 그게 그러면 과거보다 훨씬 더 그럼 빨라진 걸까요? 더 디지털 시대되고 세계화 시대되고 하면서 이게 반영이 되는 속도도, 또 예측하는 속도도, 앞서 나가는 속도도,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건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설날 마지막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 3년 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앱을 쓰고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딱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예. 되게 너무나 멋진 비유인데요. 혹시 아. 평소에 이거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비유는? 예.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예. 이런 거 이제 방송쟁이들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 왜냐면 이해가 쏙쏙 와갑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예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뭐 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리 인하가 언제 올까? 예. 그래서 더더욱이 어쩌면 경기 침체를 바라는 걸지도 몰라요. 방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터널의 끝이 혹시 보이십니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옆반 선생님, 제가 우리 반 선생님,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반 애들을 너무 많이 혼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애들이 너무 버릇이 안 좋아서 버릇이 없어서 계속 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오 선생님 언제까지 그렇게 애들을 혼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1번 9월 30일까지입니다. 2번 11월 31일 겁니다. 3번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네. 4번 정신 차릴 때까지 해야죠. 어느 게 답일 것 같으세요? 4번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정신 차릴 왜냐면 나머지는 넌센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물가를 그래서 라이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정신을 언제 차릴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네, 데이터 디펜던시죠.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기자들 질문을 금리 인하 언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시. 그러니까 정신 차릴 때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게 확신이 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열이 사라졌을 때예요. 예. 지금처럼 흥분하지 않을 때. 그때 확신이 들면 그럼 그때는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가능해요. 시장이 기대하잖아요.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그럼 금리 인하를 못 하죠. 왜냐면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하게 되면은 자산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면서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 인하를 쉽게 못 하겠죠. 그럼 언제 금리 인하할 수 있냐면 시장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늦은 타이밍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려고 좀 빌드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를 놓고 보면 항상 시장이 망가진 다음에 침체가 오고 난 다음에 항상 뒤늦게 금리 인하를 해주더라. 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는 건데 네. 사전적인 금리 인하는 또 다시 주가라든지 자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니 또 그거는 되게 어려운 거고. 네. 그래서 결국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은 침체가 오고 나서야 시장이 망가지고 나서야 가능한 게 금리 인하다. 네.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보라서 바보일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무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자도 되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한순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 과열이 되고 있을 땐 금리를 못 올렸어. 그리고 과열이 끝났을 때는 과열 뭐냐면 이제 실물 강의가 둔화되기 전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바보 같은 짓 했어. 근데 이게 실전으로 들어와 보면 변명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참고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그 닷컴 버블 때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닷컴 버블 때가 이제 닷컴 버블의 그 거의 가장 크게 불이 붙었을 때가 99년 6월이었거든요. 네. 6, 7월부터 막 그 주가가 엄청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따라갔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내주겠어. 금리 인상해야지 하면서 금리 인상을 딱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노스트라다무스를 기다리고 있대요. 99년 12월에. 세기말. 예. 네. 노스트라다무스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연준은 Y2K를 들어왔어요. 그때 막 디지털 뭔가 큰 그렇죠. 문제가 99년에서 2000년은 넘어가니까 밀레니엄 버그. 밀레니엄 버그잖아요. 그러면 이 버그가 예. 전산 시스템에 나타나게 될 텐데 예. 그 전산을 많이 쓰는 게 은행의 장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융 시스템이 뒤집어 엎어질 수 있죠. 그때 그런 이야기. 그럼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혼란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다 대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금융기관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여기다 대고 긴축을 계속 하시면 되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연준이 그래서 그때도 쉬어가요. 한 템포씩. 금리를 3번, 4번 인상해야 되는 걸 2번 인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하늘을 날죠. 특히 12월 말에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RP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뒤로 공급해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1월 달부터 닷컴 버블 나스닥 주가가 3,500이 5,000까지 3개월 만에 뛰어요. 네. 이게 뭐냐면
연준이 바보라는 거죠. 네, 연준이 바보다. 이거 보라고 못 잡는다고 얘네는 우리를. 그러니까 절대 못 시장에서 잡는다고. 평가하기를. 얘는 절대 이걸 깨뜨릴 수 없다고.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그 163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예. 이따 요 책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그게 그 위기의 역사 중에 한 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시장을 앞서 나가고 미리 예방주사처럼 통화정책을 쓰기가 어려운 네, 이유들은 또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었다. 그렇죠. 네네. 잠깐 그러면 네. 그 일본 중앙은행 이야기 좀 하고 네네네.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또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아,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네, 자기네도 이제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거는 자신감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고지고대로 좀 믿어야 될까요? 통화 정책이 대전환될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등 떠밀리고 있는 거죠. 등 떠밀린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첫째는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로 안 보니 엔화가 강세로 전환을 안 하니까 엔 약세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쉽게. 그렇더라고. 오히려 엔화가 더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럼 엔 약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일본 금리는 낮은데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자기들은 금리 올리는 게 무섭잖아요. 빚이 많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금리 내려주면 왔단데. 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하가 좀 걸릴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면 그 안까지 계속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되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자체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0.5였었던 금리의 상단을 열었잖아요. 1.0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자마자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올 것 같으니까 계속 국채를 사가지고 눌렀거든요.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사면서 누르니까 네. 올라가야 될 걸 덜 올라가게 만들려니까 국채를 사서 누르니까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공급하잖아요. 네. 그럼 엔이 풀려 나오면서 엔 약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게 금리가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엔이 약세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 약세가 이어지게 되니까 엔화가 이제 147엔까지 오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엔화가 이렇게 약하면 물가가 계속 높아요. 그럼 이거 잡으려면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를 상단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살짝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엔화가 너무 많이 약해졌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금리 인상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더 많이 용인해 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국채를 덜 사줘야 돼요. 그럼 이게 빠르게 올라오겠죠. 빠르게 올라오겠죠. 그럼 1%까지 너무 빠르게 닿으면 네. 또 이거 위로 올려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YCC의 갭이 너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YCC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YCC로 미세 조정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잡아 올려야죠.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시장의 네. 국채를 사거나 팔거나 해서 컨트롤하는 걸로는 이제 안 되고 미세 조정으로는 안 되고 아예 기준금리 자체를 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풀리지 않고 천수답이면 그러면은 그걸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네. 일본 중앙은행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6개월 후 정도 돼야 16개월 올해 4월에 위에다가 취임을 하면서 16개월 정도 지나야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이 워딩이 뭐냐면 16개월까지는 아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도 이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통화정책의 전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전환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년 국채금리 YCC하고 환율을 못 버티니까 결국에는 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면서라도 여러 가지 방책을 고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일본의 스탠스입니다. 혹여나 잠깐만 제로 금리를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일본이 몇 년입니까? 십수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몇 년 만이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쓴 건요. 16년도 1월 달부터 썼어요. 16년이었나요? 예, 16년도 1월 달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YCC를 쓴 거는 16년도 9월 달부터 썼어요. 아, 그거밖에 안 됐었나요? 7년밖에 예. 안 됐나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그런 거고 제로 금리는 꽤 오래됐죠. 아,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네. 0.1. 네네. 그 제로 금리로는 꽤 오랜 기간 썼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면 네. 정말로 수십 년 만에 생기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아니, 수십 년은 아니고요. 수십 이제 년 아니야? 일본이 기억을 못 원래 해가지고. 제로 금리를 썼다가 2000년에 제로 금리였다가 99년에 제로 금리였다가 2000년에 한 번 올렸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내리고 예. 그다음에 2006년에 한 번 올렸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다시 제로로 낮췄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거의 챗 GPT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 답변이 저는 그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혹시나 금융시장이나 또 일본의 정부 입장에서 부채가 네. 많은 정부 입장에서나 좀 충격이 되진 않을까요? 충격을 최소한 충격을 주고 싶겠죠. YCC도 변경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라고 했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았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요만큼 올리고 사실 큰 거 아니에요. 요만큼 올리고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금리를 인상할 때도 살짝 올려놓고 막 달래주고 살짝 올리고 달래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깜짝 놀다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에서 음. 뭐 0.25%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예, 0%로 조절할 수 있죠. 마이너스 0.1에서 그냥 0으로.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긴축이냐? 0을 긴축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로금리인데. 그럼 이제 그게 0이 돼가지고 물가를 찍어 누르면은 긴축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시차를 두고 봐야겠죠.